여우비가 내릴 때만 나타나는 기묘한 술집 호은객잔. 이곳엔 인간의 기억을 먹고 사는 구미호 백운과 잃어버린 오라비를 찾는 다모 초희가 있습니다. 진실을 위해 기억을 팔아야 하는 위험한 계약. 과연 초희는 자신의 기억을 지키고 오라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조선 판타지 수사극 호은객잔 기억과 계약의 서사. 지금 펼쳐집니다. 한낮에 태양 아래로 뜬금없는 빗줄기가 쏟아졌다. 하늘은 맑으나 땅은 젖어드는 여우비였다. 좌포도청의 다모 초희는 젖은 저고리 소매를 움켜쥐며 한양의 후미진 골목 끝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평소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붉은 연등이 일렁이는 기묘한 목조 건물이 신기루처럼 서 있었다. 실종된 오라비의 마지막 흔적을 쫓아온 초희는 허리춤에 환도를 다잡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호은객잔의 문을 밀쳤다. 객잔 내부는 바깥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고요했다. 공기 중에는 진한 침향과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향취가 섞여 감돌았다. 초희는 객잔 중앙의 상석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사내를 발견했다. 그는 도포 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장대를 빨며 연기를 내뱉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 괴이한 장소의 주인 백운이었다. 인간의 발길이 닿을 곳이 아닌데 제 발로 죽음을 찾아온 것인가. 백운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초희는 떨리는 숨을 억누르며 오라비의 유품인 비단 놀이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백운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다. 이 물건의 주인을 찾고 있다. 기억을 사고 파는 여우가 운영하는 객잔이라면 답을 알고 있겠지. 백운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들의 팽팽한 대화를 깨트린 것은 천장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객잔의 석가래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왔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새의 몸을 가진 요괴, 인면조였다. 기괴하게 뒤틀린 여인의 얼굴을 한 괴조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초희의 목덜미를 겨냥해 낙하했다. 초희는 바닥을 굴러 공격을 피한 뒤 단숨에 환도를 뽑아 휘둘렀다. 인면조의 발톱이 바닥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괴조는 다시 공중으로 솟구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백운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않는 듯 무심한 눈으로 초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사투를 구경하는 냉소적인 흥미가 서려 있었다. 도와줄 생각은 없는 건가? 초희가 외쳤으나 백운은 담배 연기만 허공에 흩뿌릴 뿐이었다.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해야지. 제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의 기억은 값 어치도 없거든. 초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요괴의 움직임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생명체 특유의 유연함이 아닌 삐걱거리는 기계 장치와 같은 둔탁함이었다. 초희는 인면조가 다시 달려드는 순간을 포착해 칼날을 요괴의 가슴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러나 요괴의 몸에서는 붉은 피 대신 검은 기름과 지푸라기, 그리고 정교하게 깎인 목재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면조의 비명은 끊겼고 껍데기만 남은 괴조의 사체가 바닥으로 무겁게 추락했다. 그것은 진짜 요괴가 아니라 조작된 가짜였다. 이건 요괴가 아니야. 초희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목재 파편을 집어들었다. 파편에는 기묘한 주술 문양과 함께 좌포도청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초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라비의 실종과 이 가짜 요괴, 그리고 관아 내부의 음모가 얽혀 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백운이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초희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으나 그가 다가올수록 객잔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제법이군. 껍데기만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칠 줄 알았더니 백운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게 찢어지며 금색으로 빛났다. 그는 초희가 들고 있는 파편을 서늘한 손길로 앗아갔다. 초희는 백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위험한 요괴의 힘이 필요했다. 그는 초희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며 자신의 등 뒤로 일렁이는 9개의 꼬리를 드러냈다. 내기를 하지. 내가 이 껍데기 뒤에 진실을 찾아온다면 그 놀이개의 주인을 찾는 장부를 넘겨주마. 창밖의 여우비가 더욱 거세졌다. 젖은 옷을 입은 초희와 9꼬리를 들이운 구미호 사이로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계약의 공기가 흘렀다. 운종가의 밤은 깊었으나 염료각의 청운방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다모 초희는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초산 냄새를 견디며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최근 한양 도성 안의 고관 대작들에게만 유통된다는 기이한 보라색 염료의 출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선반 뒤쪽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낡은 장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장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그대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르는데 어둠 속에서 백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여유로운 태도로 초희의 등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 너머로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운의 차가운 숨결이 초희의 귀밑머리를 스치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장부에는 박진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진사, 무진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무진은 최근 자신의 뒷마당에 신령스러운 영물인 인면조가 나타나 복을 내려준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화려하게 꾸며진 정원 한가운데에서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는 인면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의 깃털 사이로 반짝이는 가느다란 구리선이 보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구려. 백운이 비웃듯 손가락을 튕기자 보이지 않던 요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인면조의 목을 지탱하던 장치가 끊어지며 가짜 새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은 염료를 칠한 가죽과 정교한 태엽으로 만들어진 목각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무진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고 초희는 그 혼란을 틈타 장부의 나머지 단서를 쫓았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박진사 댁의 식객이었던 촉망받던 유생 휘영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방은 정막에 잠겨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먹이채 마르지 않은 붓이 굴러다녔습니다. 초희는 시신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휘영의 눈동자에 서린 공포를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죽은 자의 눈에 비친 것은 제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지. 백운이 소리도 없이 초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깨진 거울 조각 하나를 발로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죄책감을 먹고 자라는 요괴 조신의 소행이다. 거울 속의 그림자가 되어 인간의 어두운 기억을 파고들어 숨통을 조이는 괴물의 등장이었습니다. 초희는 깨진 거울 조각 중 유독 검게 그을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조각에는 휘영의 얼굴 대신 기괴하게 뒤틀린 그림자의 형상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 그 요괴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건가?
그녀의 물음에 배구는 초희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서늘한 체온이 닿자 초희의 숨결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신을 끌어내려면 미끼가 필요해.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죄의 기억 말이다. 배군의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초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타던 집, 오라비의 비명, 그리고 도망치던 자신의 발걸음. 그때 방 안의 모든 거울에서 검은 그림자 손들이 튀어나와 초희의 발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조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러서라, 초희.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억의 무게가 아니다. 배군이 9개의 꼬리를 활짝 펼치며 초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꼬리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요기가 조신의 그림자 손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초희는 배군의 등 뒤에서 환도를 뽑아들고 거울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둠에 맞서 싸웠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조신의 기운이 흩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초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랍에서 발견한 휘영의 비밀스러운 서찰을 챙겼습니다. 조사해보겠소. 만약 당신 말대로 과거의 배신이 원인이라면. 그녀의 말에 배군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그림자도 조심해야 할 거야. 초희야. 너도 남에게 말 못할 서늘한 기억 하나쯤은 품고 있지 않느냐? 초희는 소름이 돋는 팔을 문지르며 객잔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비치는 달빛이 평소보다 길고 짙게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발목을 붙잡으려는 손길처럼. 죽은 유생 이연의 저택은 주인을 잃은 슬픔보다 기이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모 초희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그의 서재로 발을 들였습니다. 배구는 마치 제 집인 양 거만하게 서가에 기대어 앉아 초희의 움직임을 흥미로운 듯 관찰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그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초희는 이연의 책상 밑바닥에서 이중으로 된 비밀 칸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적힌 쪽지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휘영의 이름이 적힌 피 묻은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 부정행위를 덮기 위해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군. 초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현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재 한복판에 놓인 커다란 전신 거울이 기괴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오더니 초희의 발치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듯 꿈틀거렸습니다. 조신이 나타났구나. 죄책감의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굶주린 그림자지. 배군의 눈동자가 금빛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초희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초희는 자신의 그림자가 자신을 죽이려 드는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조신은 실체 없는 어둠이 되어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었습니다. 배군은 그녀를 도울 듯 말 듯 그 서늘한 눈빛으로 초희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희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품속에서 작은 화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그림자라 해도 더 큰 불꽃 앞에서는 사라질 터. 초희는 바닥에 화약을 뿌리고 불씨를 당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화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초희는 단도로 자신의 손바닥을 깊게 그었습니다. 붉은 생혈이 화약 위로 뚝뚝 떨어지자
기이한 연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피의 기운으로 이 어둠을 사르리라. 그녀의 외침과 함께 화약이 폭발하며 거대한 불꽃이 서재를 집어삼킬 듯 타올랐습니다. 강렬한 불꽃과 초희의 영험한 피가 섞이자 조씨는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쓰러지려는 초희를 백운이 단숨에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미련하긴 제 목숨을 깎아 요괴를 잡다니. 백운의 말은 차가웠지만 초희를 부축하는 그의 손길에는 묘한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초희는 이현의 서재에서 찾아낸 증좌들을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이 과거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렸으며 이를 알게 된 친구 휘영을 살해했다는 진실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죽은 이현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억울하게 죽은 휘영의 넋은 그제야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초희는 다시 여우비 내리는 객잔을 찾았습니다. 백운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이란 참으로 덧없군. 결국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데 말이오. 백운의 냉소적인 태도에 초희는 그를 쏘아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가를 받아낼 차례였습니다. 기억을 파는 것보다 먼지를 쓰는 게 더 생산적이겠소. 약속이나 지키시오. 장부의 다음 장 말이오. 백운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그는 소매 안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손가락으로 툭 쳤다. 장부의 다음 페이지가 저절로 넘겨지며 그곳에 선명한 붉은 비단 자수가 나타났다. 초희의 눈동자가 오라비의 행방을 직감한 듯 가늘게 떨렸다. 장부 위에 놓인 붉은 비단 조각을 보는 초희의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오라비 연진이 관복 안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백운은 차가운 눈빛으로 초희의 절망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단에 묻은 기운은 단순한 혈흔이 아니다. 영혼을 구속하는 매듭의 일부지. 그의 목소리는 경고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천 변에 버려진 시신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들의 손목에는 공통으로 기이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희가 그 자국을 어루만지자 백운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만지지 마라. 요괴의 피로 빚어낸 결계의 끈이다. 산자의 길을 빨아들여 영혼을 가두는 주술이지. 초희는 소름 끼치는 진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진실을 쫓아 도착한 포도청 시신 보관소는 죽음의 악취보다 더 지독한 요기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거대한 거미 요괴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덮쳐왔습니다. 백운은 초희를 뒤로 밀쳐내며 소매 속에서 푸른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사냥감에 손을 대느냐. 그의 눈동자가 금빛으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요괴를 물리친 자리에서 초희는 좌의정 최판석의 인장이 찍힌 밀서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참극의 배후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임을 알게 된 순간 밖에서 수십 명의 사수들이 보관소를 포위했습니다. 대역 죄인이라는 모함과 함께 화살비가 쏟아졌고 초희는 백운의 품에 안겨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초희와 백운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으로 최판석의 저택 지하로 잠입했습니다. 차가운 지하 통로는 인간의 피와 기괴한 향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이곳이 그자가 버리는 재단이로군. 백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초희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단도를 꽉 쥐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거대한 제단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하얀 실에 감겨 고치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치에서는 끊임없이 푸르스름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와 제단 중앙의 구슬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인간을 제물로 삼는 그 잔혹한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초희는 고치들 사이를 미친 듯이 뒤지다 마침내 오라비 연진을 발견했습니다. 연진은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초희가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허공에 나타난 강력한 붉은 결계가 그녀를 거칠게 튕겨냈습니다. 연진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련하구나. 쥐새끼처럼 제 발로 무덤에 들어오다니. 어둠 속에서 최판석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단을 수호하는 주술을 부리며 초희를 조롱했습니다. 내 오라비는 이미 껍데기뿐이다. 그의 모든 기억과 영혼은 이미 대의를 위한 제물이 되었지. 최판석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판석의 조롱에 배구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요괴의 힘을 억누르던 제어 장치가 풀리자 그의 주변으로 거대한 연기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군. 하지만 여우의 계약을 방해한 대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배군의 등 뒤로 9개의 그림자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제물로 삼았다고? 그럼 다시 찾아오면 그만이야. 초희가 배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배군, 당신이 그랬지. 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아주 맛있을 거라고. 오라버니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 기억 전부를 당신에게 팔겠소. 그러니 저 결계를 부숴줘. 배군의 눈동자가 금빛으로 일렁이며 9개의 꼬리가 제단을 뒤덮을 듯 거대하게 솟구쳤다. 그는 낮게 웃으며 초희의 귓가에 속삭였다. 계약 성립이다, 꼬맹아. 대신 뒷감당은 내 몫이야. 지하 제단에 배군의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솟구친 9개의 거대한 꼬리는 성난 파도처럼 휘몰아치며 석조 제단을 박살냈습니다. 최판석의 수하들이 칼을 뽑아 달려들었으나 요기를 머금은 꼬리 한 번의 휘둘림에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미천한 인간들이 감히 내 계약자를 노리다니. 배군의 금빛 눈동자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초희는 오라비 연진이 갇힌 고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주술의 결계는 좀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초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선명한 핏방울이 결계의 표면에 닿자 기이한 소리와 함께 붉은 막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해줄게요. 마침내 결계가 산산조각이 나며 연진이 초희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초희는 숨이 잦아든 오라비를 끌어안고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으나 너무 오랜 시간 길을 빨린 탓에 연진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초희는 눈물을 훔치며 오라비를 안전한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지하 천장이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보랏빛 번개가 배군을 직격했습니다. 인간사에 개입하여 살생을 저지른 요괴에게 내리는 천벌이었습니다. 배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쏟아지는 보랏빛 전술은 자비 없이 그의 몸을 찢어발겼습니다. 백운의 아름답던 9꼬리가 끝단부터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괴의 근원인 꼬리가 소멸한다는 것은 곧 존재 자체가 사라짐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했지만 하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운의 몸이 서서히 반투명해지며 먼지처럼 흩어지려 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초희는 바닥에 떨어진 9꼬리의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장은 백지였지만 그곳에서 기이한 힘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백운을 살릴 유일한 방법임을 직감했습니다. 요괴를 구속하고 치유하는 금기의 계약이 초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자신의 상처 입은 손가락으로 장부의 백지 위에 백운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나의 모든 소중한 기억을 대가로 바칠 테니 그를 살려줘. 그녀의 선혈이 장부에 스며들자마자 백운과 함께했던 사계절의 풍경과 그가 건네던 무심한 다정함이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습니다. 장부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광위가 백운을 감싸 안았습니다. 타들어가던 꼬리는 다시 풍성한 은빛으로 되살아났고 그의 상처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요력을 회복한 백운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초희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생기 넘치던 눈동자는 점점 흐릿해지며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광희가 완전히 잦아들었을 때 지하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백운은 자리에서 일어나 초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초희는 낯선 타인을 보듯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그를 밀쳐냈습니다. 누구신데 제 손목을 잡고 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애정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백운의 심장이 난생 처음 인간처럼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천년을 살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장 고통스러운 허기였습니다. 그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기억을 잃고 정신을 잃으며 쓰러지는 초희를 가만히 받아 안았습니다. 여우비가 내리는 창밖의 풍경처럼 그의 눈가에 서글픈 물기가 어렸습니다. 좌의정 최판석의 서슬 퍼런 위세가 꺾이고 한양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모 초희의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흐릿했습니다. 오라비를 구했다는 안도감 뒤로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맑은 하늘에서 느닷없이 여우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희는 홀린 듯 빗줄기를 따라 남산의 가파른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기이할 정도로 낯익은 목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운객잔. 빗물에 젖은 현판은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채 초희를 맞이했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향취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기억은 없었으나 몸이 먼저 반응하듯 그녀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객잔의 깊숙한 곳, 은은한 등불 아래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빛이 감도는 머리카락과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금빛 눈동자. 그는 마치 수천 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려온 사람처럼 초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백운이라 불리는 그 사내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반가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초희의 귓가에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을 압니까? 내 머릿속에서 지워진 조각들이 당신에게 있는 것 같소.
초희의 물음에 배구는 탁자 위에 낡은 장부 한 권을 올려놓았습니다. 9고리의 장부. 그는 그것을 천천히 넘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그것을 돌려받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배구는 초희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살며시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닿은 곳마다 불꽃이 이는 듯 뜨거웠습니다. 기억을 돌려주는 대가로 너의 남은 생 전체를 요구하겠다. 낮에는 나라의 법을 따르는 담호로 살되 밤에는 오직 이 객잔의 관리인으로서 나의 곁에 머물러라. 그리하겠느냐? 초희는 본능적인 이끌림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 장부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실들이 초희의 손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하 재단에서의 사투, 배군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바쳤던 순간, 그리고 그를 향해 뛰던 심장의 고동까지. 초희는 눈물을 흘리며 배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왔고 이제 그녀의 삶은 요괴의 것과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날 이후 초희의 기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포도청의 유능한 담호로서 도성 안의 사건들을 해결하러 다녔습니다. 범인을 쫓고 단서를 찾는 그녀의 모습은 누구보다 날카롭고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늘에 노을이 깔리면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남산의 숲길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호운 객잔에서 초희는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영민한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배구는 그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때로는 짓궂은 농담을 던지고 때로는 말없이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대신할 더 깊고 진한 현재의 조각들이 객잔의 벽을 채워나갔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사내에게 내 전 생애를 저당 잡혔는데 사랑이 아니면 억울해서 어찌 버티겠소. 어느 밤 초희가 투덜거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퉁명스러웠으나 붉게 달아오른 귀끝이 진심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배구는 낮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억울하다면 평생을 다해 나를 미워해 보거라. 내가 그 마음까지 다 받아낼 테니. 천년의 고독 끝에 찾아온 가장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9고리의 장부 마지막 장에는 이제 기억의 대가 대신 붉은 실로 엮인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우비가 내리는 한. 그들의 객잔은 영원히 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빗소리가 흐르는 밤 객잔의 등불은 어제보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한양의 네로라 하는 자산가들이 하나둘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는 기이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담호 초희는 사건의 실마리를 쫓던 중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소장했던 기괴한 그림 한 점을 발견합니다. 붉은 눈을 가진 도깨비가 그려진 귀면도. 그림을 손에 넣은 순간 초희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초희는 족자를 품에 안고 여우비가 쏟아지는 남산길을 달려 호운 객잔으로 향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소.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들이닥친 초희를 보며 배구는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찻잔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초희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배군이 족자를 건네받아 천천히 펼치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원한에 사무친 화가가 자신의 혼을 갈아 넣어 만든 감옥이지. 백운의 금빛 눈동자가 그림 속 도깨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도깨비의 눈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짙은 먹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백운의 외침과 동시에 그림 속에서 뻗어나온 검은 손들이 초희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화가 무견의 원혼이 그림 밖으로 실체를 드러내며 초희를 캔버스 안의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초희는 저항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초희의 영혼이 반쯤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백운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저승사자도 이 여자를 데려갈 수 없다. 백운의 등 뒤로 거대한 9개의 꼬리가 형상화되며 객잔 안을 압도적인 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초희를 품에 꽉 안은 채 무견의 원혼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나타난 화가 무견의 형체는 슬픔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그림을 가로챘던 자산가들에 대한 복수를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나를 죽였으니 이제 그들의 영혼으로 내 그림을 완성하리라. 무견의 외침에 객잔의 등불이 요동치며 꺼질 듯 일렁였습니다. 백운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푸른 여우불이 무견의 원혼을 감싸 안았습니다. 복수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죄 없는 이들의 영혼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예술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 백운의 불꽃은 무견의 분노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옥죄던 하늘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침내 무견의 영혼이 승화되어 사라지고 귀면도는 평범한 종이 조각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초희가 비틀거리자 백운이 재빨리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매번 이렇게 무모하게 굴 거냐? 넌 다 모이기 전에 내 객잔의 관리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백운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짙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싫으면 내버려 두지 그랬소. 욕의 주제의 참견은 초희가 힘겹게 대꾸하며 백운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운은 대답 대신 그녀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으며 차가운 입술을 초희의 이마에 살며시 갖다 댔습니다. 그 온기에 초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폭풍 같던 밤이 지나가고 객잔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초희는 말없이 백운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은 이제 애틋한 온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 안의 낮은 등불 아래 서로를 의지한 채 서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를 지나 벽 끝까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영혼은 다시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기억을 삼키는 요괴와 생을 건 약속을 한 다모,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이야기 보따리를 채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여우비가 내리는 날 다시 만나요.